네, 안녕하십니까. 잘 쉬셨습니까? 4교시 우리 비문학 독서를 설명하겠습니다. 교재는 24쪽입니다. 쭉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적용학습에 있는 두 지문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독서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지문을 분석하고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를 정확히 풀이하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고 이제 1학년을 막 벗어나서 2학년에 진입하는 여러분들에게 문제풀이를 너무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틀려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지문에 대한 분석은 여러분이 꼭 좀 했으면 좋겠다. 꼼꼼하게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각 문단에 하나씩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문장, 이걸 우리는 중심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찾아서 밑줄을 긋는 연습을 꼭 하자.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굳이 풀지 않아도 다 틀렸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꼭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익혀주시길 바라고요. 잠깐만요. 지금 타이머를 좀 맞추면 안 되는데 좀 못 맞췄어요. 다시 들어갈게요. 자, 지문의 분석에서 각 문단별로 중요한 문장을 하나씩만 찾아서 이 찾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사고력이 길러질 것이다. 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중요하다. 이것만 되면 문제는 저절로 풀어지게 된다. 항상 문제라는 것은 지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를 확인하고 판단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보다 지문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다. 이게 1년 동안 쭉 쌓이게 되면 3학년 때 올라가서 충분하게 이것이 서로 보완되는 완벽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도 문제풀이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지문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올 1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개별적으로 풀고 엑셀 참고해서 오답 체크하고 그 다음에 쌤이랑 같이 점검해서 왜 틀렸고 왜 맞았는지를 확인하는 것 정도만 해도 문제풀이는 충분합니다. 자, 24쪽에 있는 그 인문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1문단 로젠버그는 사람이죠. 자칼과 기린을 이용해 비폭력 대화를 설명한다.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있는 것은 키워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폭력적인 대화가 아니라 가장 다감한 그런 대화겠죠? 아마도. 설명한다. 난 이거 설명할 거야. 글쓴이는 비폭력 대화를 설명할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칼은 땅 위를 낮게 달리고 시야가 좁은 동물이다. 그래서 자칼 언어는 쉽게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을 단정짓는 습관적인 대화법을 의미한다. 자신의 어떤 행동이 해가 되는 일이라고 판단하면 그 행동을 한 사람을 나쁜 사람이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좀 문제가 있네요. 너무 자기중심적인데. 이런 식의 생각은 분노, 죄책감, 수치심, 우울 등과 같은 감정으로 이어지며 대개 갈등, 공격, 방어, 사과 등의 행위를 낳는다. 이때 이 사과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거야. 잘못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부정적이죠. 행위를 낳는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과의 이해나 소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건 좀 바람직한 대화법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자,
자, 1문단에서는 비폭력 대화의 밑줄, 그리고 자칼 언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두 번째 문장. 그래서 자칼 언어는 습관적인 대화법을 의미한다의 밑줄을 쫙쫙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문단 볼까요? 반면 기린은 목이 길어 주위를 두고 내려다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기린 언어는 자신의 욕구나 느낌과 소통하며 다른 사람의 욕구와 느낌을 파악해 그 사람과 소통하는 대화법을 의미한다. 여기서 보면은 자신의 욕구나 느낌과 소통하는 거예요. 먼저 나부터 나의 내면을 잘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기린 언어네요. 기린 언어의 설명 나와 있는 부분 밑줄 쫙 그어야 되겠죠? 3문단. 그럼 기린 언어, 즉 비폭력 대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비폭력 대화에서 자칼 언어 설명 나와 있는데 자칼 언어는 여기서 끝.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 기린 언어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할 거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고 그 비폭 대화의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이죠. 3문단 가면 이거를 이제 3, 4를 같이 묶었네요. 그렇게 따라갑시다. 방법적인 측면에서 첫째, 관찰 나와 있는 건 밑줄 쫙. 관찰로 시작한다. 하는 것. 이때 중요한 점은 평가와 관찰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지 않고 관찰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다.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지 않고의 밑줄을 좀 그어줄 필요가 있겠네요. 뭐뭐 하지 않고 A가 아니라 B다 하면은 A가 아닌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B가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내리지 않고 관찰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다. 관찰에 평가를 섞으면 듣는 사람은 이것을 비판으로 듣게 되고 우리가 하는 말에 저항감을 느끼기 쉽다. 그렇죠. 함부로 함부로 판단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둘째, 4문단 방법 2 뭐냐? 관찰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다.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다. 어떻게 표현하는 걸까요? 그 행동을 보았을 때 어떻게 느끼는가를 말한다. 이때 나의 느낌은 충족되지 않은 나의 욕구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결코 다른 사람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한다. 그래서 너 때문이가 아니라 나는 이래. 왜냐하면 당신이 뭐 때문이다가 아니라 나는 뭐해? 왜냐하면 나는 뭐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겠지. 이거를 이제 나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iMessage라고 합니다. 좋은 화법입니다. 자, 5문단 볼까요? 셋째 방법 3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느낌의 근원, 즉 필요,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다. 키워드 필요와 욕구 됐네요. 역시 밑줄. 자신이 포착한 느낌이 내면에 어떤 욕구가 연결되는지를 말한다. 특히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욕구, 희망, 기대, 가치관이나 생각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느낌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나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6문단. 이렇게 상황을 관찰하고 느낌과 자신의 욕구에 대해 표현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부탁 요청하면 된다. 네 번째 방법. 부탁 요청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고 모호한 말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함으로써 긍정적인 행동을 부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적인 측면이 있네요. 또한 상대가 기꺼이 할 수 있을 때만 우리의 부탁을 들어달라는 뜻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이것이 강요가 아니라 부탁임을 상대에게 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비폭력 대화의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솔직함과 공감에 기반을 둔 인간관계를 구축하여 긍정적으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욕구를 충족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고 흔쾌히 도와줄 수 있게끔 나의 얘기를 진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비폭력 대화, 기린 언어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네요.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대화할 때 필요한 대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그래서 오답 체크하고 쌤한테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나중에 만났을 때 숙제 검사를 다시 할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했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26쪽에 3번 문제의 사례 이제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이 충분하게 도전해볼 만하고요. 왼쪽에 비폭력 대화라고 배경식 있잖아요.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것 그런 것들도 배경식 삼아서 그냥 짧게 한 1, 2분 정도 시간 내서 읽을 수 있는 거니까 꼭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런 거 꼼꼼하게 챙겨서 읽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28쪽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1문단. 뉴스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실이나 사건을 보도한다. 하지만 모든 사실이나 사건이 뉴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사실과 사건 가운데 뉴스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기자가 선택해서 구별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뉴스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실이나 사건을 보도의 틀에 맞게 재구성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뉴스에 대한 이야기네요. 가장 중요한 문장은 마지막 나와 있는 그 문장이네요. 뉴스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실이나 사건을 보도의 틀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밑줄을 그어주시고 이 문단 가겠습니다. 뉴스로서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가치, 판단, 기준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향력, 시의성, 변화, 정형성, 근접성, 신비성, 갈등 이런 것들 굉장히 기준이 나열되어 있지요. 이것들의 정확한 특징을 파악해야 되고 이것들이 서로 섞였을 때도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2번 문제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풀 수 있다면 이 질문의 핵심은 잘 파악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마저 보겠습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많은 사건일수록 가치가 높고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보다는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 즉 시의성이죠. 시적절하다, 최근에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 일정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보다 변화의 폭이 큰 것일수록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유명한 사람이 할 때 정형성이죠. 유명한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보도 가치가 있죠.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강의하면 그냥 구독, 좋아요가 별로 없지요? 꼭 하라는 건 아니고 이 기회에 구독, 좋아요 한번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땡큐. 자, 그리고 먼 곳에서 발생한 사건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사건이 높고 평범한 사건보다는 이상하고 기이한 사건. 예를 들면 개가 사람을 물면 이상한 게 아니야. 뉴스가 안 돼. 그런데 사람의 개를 물면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고 이상하잖아. 네. 평화의 상태보다는 분쟁을 야기하는 분쟁, 갈등, 전쟁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사건이 더 많은 뉴스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개별적인 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준에 대해서 그 특징을 얘기한 것이죠. 구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3문단. 언론인들은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죠.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보도할 뉴스를 선택하고 뉴스 프로그램이나 신문을 만든다. 그러나 특정한 사건이 뉴스 가치를 지녔다고 해서 무조건 뉴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러나
하지만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이 중요합니다. 밑줄을 그어두세요. 그러면 어떤 게 뉴스가 되는 거야? 가치가 있다고 해서 뉴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가 또 다르게 있는 거야? 라는 얘기죠. 그것이 무엇일까? 어떤 사건이 뉴스로 수용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관문을 거친다. 어떤 것은 통과, 어떤 것은 차단, 변형된다. 뉴스로 채택된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부여할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가, 어떠한 부분을 강조할 것인가 등에 따라 뉴스의 보도 양상이 달라진다. 이러한 과정을 게이트 키핑이라 한다. 그래서 게이트 키핑. 그러나 문장과 게이트 키핑 동그라미 쳐서 화살표로 연결해 놓으면 조금 더 시각적으로 중요한 내용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보이십니까? 네. 이 과정에서 동료, 상사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외부의 정치 집단, 정부, 광고주, 그리고 수용자들의 요구나 압력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압력으로 야, 그 기사 빼, 비판적 기사 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변형한다거나 왜곡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보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3문단. 뉴스가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현실을 재구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거 1문단에서 밑줄 그었던 부분에서 재구성한 이야기라고 나왔어서 한 번 더 언급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역시 3문단에도 첫 번째 문장 밑줄을 그어두는 것이 좋겠다. 재구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는 매우 중요하다. 현실을 재구성할 때 변형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입맛에 따라 공정하지 못한 보도가 될 수 있으니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특히 기자 스스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사건을 직접 취재하는 것은 기자의 기본입니다. 직접 취재해야죠. 기자가 특정 취재와 그러니까 특정한 한 사람, 딱 한 사람만 일방적인 정보로만 기사를 작성할 때에는 정확성과 공정성 모두가 훼손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뉴스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정서나 여론을 기준으로 보도의 시각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론 주도층의 의견이 중요한 경우도 있는데 특히 여론 주도층의 의견이 양분, 찬성, 반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냐? 찬성만 하면 안 되죠. 반대만 하면 안 됩니다. 둘 다 균형감 있게. 한 사람 인터뷰했으면 또 한 사람이 5분 인터뷰했으면 똑같이 5분 인터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양쪽 견해를 고루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5문단. 공정성과 정확성은 기사를 수용할 때, 기사를 볼 때, 받아들일 때 독자 입장인 거죠. 시청자 입장인 거죠. 기사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평가 기준이라는 말 역시 기준이니까 중요한 내용이죠. 평가 기준이다. 역시 중요한 문장입니다. 밑줄. 그래서 단락에서 중요한 문장은 각 단락에 첫 문장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이제 논리 구조가 난 이거 말할 거야. 왜냐하면 이러해 뒷받침한 문장 있는 구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반된 입장이 있는 사안을 다룬 기사를 볼 때 서로 의견이 달라. 찬성, 반대. 이럴 때 뉴스의 수용자는 양쪽 모두의 입장을 공평히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이때 상반된 입장의 두 주체를 명확히 파악했는지도 중요하지요. 상반된 두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공평하게 보이지만 예를 들면 친구 A, B가 싸웠는데 A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을 듣고 B 말을 안 듣고 주변에 있던 C 말을 들었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요. 그럼 양쪽의 의견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당사자인 B의 의견을 들은 것이 더 정확하지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네, 공평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대립적인 두 주체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쟁점이 있는 경우
논쟁 당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팩트. 우리 팩트 체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팩트야? 아니야? 그래서 요새는 페이크 뉴스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더더욱 이런 팩트를 체크하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라는 말씀도 붙여드리겠습니다. 마저 보시죠. 살펴보아야 한다. 정확한 사실적 근거, 팩트가 없는 기사는 단순한 홍보용 기사, 알맹이가 없죠. 반대를 위한 반대의 기사다. 근거가 없어. 비판했으면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쓰레기 기사라고 하고, 그런 기사를 내는 기자의 욕도 하고, 그런 거는 안 보고 비판하고 멸시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많이 안목을 들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같이 그런 안목 길러보십시다. 이런 사고력이면 충분히 여러분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선생님과 같이 나중에 오답 체크하고 궁금한 거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2학년 때는 내신에서 문학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숙제하는 부분에서 문학작품 중에서 숙제하는 부분의 문학작품에 대한 별도의 해설을 쌤이 앞으로 좀 짤막하게 올려서 여러분들께 제공할 테니까, 예를 들면 저기 이번 겨울 10교재에서 앞에 몇 차를 볼게요. 교재에서 서정주의 추천사라는 시, 나르덕의 땅끝, 감자 먹는 사람들, 이런 것들, 논리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짧게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그런 강의를 앞으로 좀 찍어가지고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참고해서 잘 들어서 익힐 수 있게 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고 여러분들께 연락도 하고 또 단문도 주고 문자 주고받고 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새롭게 더 나은 학습의 결과로 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고 더 힘을 내십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번 주 겨울 10교재에 대해서 전반적 강의 마쳤고요. 보충 강의를 통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수고했습니다.